모두가 전기차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월스트리트의 한 거물이 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맞아요. 거대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상징 같은 기업들 주식을 다 팔고 오히려 가장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잡았다면 그렇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치 모두가 금을 캐러 서부로 막 달려갈 때 혼자서 조용히 동부에 있는 오래된 농장을 사들이는 뭐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비유가 재밌네요. 이런 움직임은 그 자체로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펀드의 최신 움직임을 통해서 이 격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어떤 시장의 기류 변화,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인 리비안,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의 제왕이죠. 테슬라 지분을 매각하고 네, 그 자금의 일부로 전통의 강자 포드 자동차에 새롭게 투자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거물급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이게 그냥 개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럼요. 산업 전체의 온도를 감지하는 뭐랄까 지진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배경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뺐다는데 이게 단순히 변심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렇죠. 길래 시장에 이렇게까지 반응한 건가요? 규모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특히 리비안 주식을 약 3,500만 주. 3,500만 주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5억 2,500만 달러어치를 매도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진 그날 리비안 주가가 바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 바로 반응이 왔군요. 네, 시장이 이 매도를 얼마나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테슬라 지분도 일부 매각했고요. 그럼 그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가 새로운 기술에 열광할 때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포드를 선택했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의외예요. 맞아요. 물론 뭐 디즈니 같은 다른 주식도 새로 샀다고는 하지만 단연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업계에서의 이 극적인 방향 전환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사실 테슬라 지분은 원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지만 리비안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였거든요.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럼 이건 명확한 신호로 봐야겠네요. 네, 전기차 시장의 특정 기업, 특히 아직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 그런 신생 기업에 대한 전망을 꽤 비관적으로 바꾸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안이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 어쩌면 시장 전체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 속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진 셈이에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모든 길이 전기차로 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3랑 Y로 시장을 거의 장악했는데 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모델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초기 전기차 시장은요,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랑 같았어요. 아, 얼리 어답터 시장. 네. 소위 얼리 어답터들은 가격이나 뭐 충전의 불편함 이런 거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혁신이라는 가치 하나만 보고 지갑을 열었죠. 테슬라의 모델 3와 Y는 바로 이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한 성공작이고요. 아,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일반 대중에까지 팔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최신 폰에 열광하는 소수가 아니라 가격과 실용성을 꼼꼼히 따지는 대중에게 뭐랄까 보급형 스마트폰을 팔아야 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급형 전기차가 아직 안 보인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투자자들이 보기에 리비아는 2026년에나 저가형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고 테슬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열쇠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즉 소비자 수요에 대한 우려군요. 네.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격에 이 차를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최근 거시 경제 상황이 기름을 부은 거죠. 금리 문제도 있겠고요. 네,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게다가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충전 문제. 아, 이거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아직은 좀 막연한 배터리 교체 비용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대중시장으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혁신의 청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대중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 포드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포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투자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포드는 공식적으로는 전기차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 그 F1500 같은 픽업 트럭에서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F1500 전기차 버전? 그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는 논의까지 있었다고요? 그럼 포드 전기차 전력의 거의 상징적인 모델 아니었나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뜻인데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겪는 깊은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당장은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아, 그래서 포드는 전기차에 올인하는 대신 내용기관이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보수적인 시각 아닐까요? 지금 속도를 늦추는 건 결국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신생 기업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좀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잖아요.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하지만 소로스 같은 투자자는 어쩌면 다른 가치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치요? 네, 포드가 가진 진짜 강점은 엔진이나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수십 년간 구축해온 딜러십 네트워크와 정비망이라는 거죠. 아, 오프라인 인프라. 맞습니다.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이 미국 전역에 깔린 이 거대한 오프라인 인프라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쩌면 소로스는 단순히 내연기관의 현재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가치에 베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혁신 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라는 리스크 대신 전통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오프라인 자산이라는 현실을 택했다. 그렇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포드의 전략에 더 높은 점수를 준 셈이네요. 그런 해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혁신의 구호보다는 그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거물급 펀드들이 자기들의 투자 내역을 이렇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건가요? 굉장히 비밀스러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그들이 원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라서 13-F라는 서류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는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45일 이내에 보유 종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 법적인 의무였군요. 그럼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보물지도나 다름없겠네요? 그렇죠. 물론 분기가 끝난 뒤에 공개되는 정보라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문과도 같죠. 그들의 전력이나 시장 전망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움직임이 소로스 펀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서류에서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깜짝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혁신의 물결 속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 모델, 즉 검색 광고죠. 네, 그렇죠. 그것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소로스가 포드를 선택한 것처럼 버핏 역시 혁신의 막연한 가능성보다는 이미 검증된 현실성에 베팅한 셈입니다. 결국 시장의 거인들이 동시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 거물 투자자가 전기차 혁명의 속도에 대해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전통적인 산업의 저력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모두가 전기차로 외칠 때 잠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현실적인 힘도 무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전기차라는 기술 자체에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네.
그들은 성장주로 포장되었던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는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가치주의 시험세에 올랐다고 보는 거죠. 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네, 그런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혁명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생존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일까요? 아니면 전기차 혁명의 속도와 그 본질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더 깊은 경고일까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